공인중개사 한 방에 붙으셔야죠. 공인중개사 안전한 합격은 경록. 제 34회 2023년도에 출제된 시험이죠. 기출문제 해설 시간인데요. 총평을 먼저 하면요.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할 때 22년도 시험 33회죠. 33회보다는 약간 쉬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험 난이도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지엽적인 문제가 40문제 중에서 한 12문제, 그 중에서도 아주 우리가 킬러 문제라고 하는 거, 요게 한 9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데, 예를 들어 12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니까 12문제는 즉 30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70점 맞는 데는 우리 경록 우리 강의만 듣고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 효율적으로 해야 되죠. 대부분 사람들은 50점에서 60점 맞고 합격하는 분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딴 과목을 합쳐서 이제 60점 이상으로 합격하는데, 이번 34회 문제도 보면 우리가 60점 맞는 데는 우리 경록 강의만 충실하게 들은 분은 아마 쉽게 풀을 수가 있었던 문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법은 우리가 단원제 출제 비율이 있는데 6개 법이 있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제일 강조하는 우리 국토계획법. 우리 국토계획법이 이제 출제도 제일 많이 돼서 40문제 중에서 이제 12문제. 이건 뭐 매년 똑같죠. 12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이 이제 6문제씩,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이 7문항씩 이렇게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은 이제 2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틀은 뭐 매년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는 항상 이런 국토계획법이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고, 출제 비율도 가장 높으니까 우리 국토계획법을 충실하게 학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 형식별로 이제 출제 비율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박스형이라고 해서 이제 있는 게 있죠. 그래서 40문제 중에서 이제 15문제가 이렇게 박스형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시험 문제는 오지 선다형으로 이렇게 이제 뭐 출제가 되는데, 나머지는 이제 우리 박스형이지만은, 박스형도 결국 오지 선다형이지만 박스에서 이렇게 내용 중에 골라라, 틀린 것은, 아니면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아니면 가로놓기라든가 뭐 이런 문제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뭐 전형적인 이제 오지 선다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국토계획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때 우리가 특강시장군센터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거, 개발행위 허가, 뭐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틀린 것은 이렇게 얘기했죠. 1번 보시면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 맞는 거, 이게 틀린 거 그러니까 이건 옳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 쌓는 게 농림지역에서, 예를 들면 농사 짓다가 물건 쌓아놓을 수도 있는 거죠. 산림에서 벌채를 이렇게 해서 나무를 쌓아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농림지역 이런 데서는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아니다 하니까 옳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녹지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쌓아놓을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이제 거치지 않는 거죠. 다른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세 번째는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니까 틀린 거죠.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번이 답인데,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든가 아니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우리가 연장까지도 가능하죠. 3년이 원칙이고 한 차례 2년 범위 내에서 이제 연장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는 우리 아니다 하니까 틀린 것이고 정답 3번이 됐죠.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여기도 이제 우리가 제한할 수 있죠. 중앙도시위원회나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할 수가 있죠. 제한을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연장할 때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심의 거치지 않고 하는 거죠. 이거 역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연장 2년 한 차례 우리가 2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5번 개발행위 허가와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어서 그래서 2년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랬죠. 국토개발법령상 개발행위 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이런 문제는 사실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어려워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뭐 또 나올 가능성도 좀 적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취업적인 문제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얘기하는 뭐 킬러 문제다 뭐 이래서 이런 거를 굳이 맞추려고 이렇게 했을 필요도 없고 다음에 뭐 또 나올 가능성도 뭐 적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한번 내용을 보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핵지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토지 형질 변경으로 당해 형질 변경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해당 개발행위가 이게 농어촌 정비법이죠. 다른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그렇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 복원 사업도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게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 나왔죠. 친환경적 자동차 개발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수소 연료 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거. 요거는 이제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됐고, 그다음에 5번에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 국방 군사시설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정답만 이렇게 체크하고 이제 넘어가고, 다음에 또 나올 가능성은 뭐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 문제를 보죠. 국토계획법령상 시도의사가 복합용도지구죠.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그런 것. 이런 건 맞출 수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다 할 수 있죠.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준주거지역 해당이 안 되죠. 근린사원 되고, 일반 공업, 여기 디귿되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여기 되죠. 일반 주거는 없으니까, 디귿들만 여기에 돼 있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3개 지역에다가, 복합용도지구를 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국토계획법령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보시면 산업인증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없다. 없다 하니까 틀렸죠. 있는 거죠. 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준산업단지나 이런 산업단지에다가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이고. 두 번째,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 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맞는 거죠.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은 해당이 되죠. 준주거지역이라든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않는다 그러니까 2번이 옳게 된 정답이 된 것이고요. 세 번째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을 묻은 거죠. 그래서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은 우리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면 10년이죠. 5년이 아니라 10년. 그래서 틀렸죠. 정비구역도 그렇죠. 정비구역도 우리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지정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린 것이고요. 4번. 도시지역의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3분의 2 이상이 계획까지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 그러니까 50% 이상이죠. 50% 이상. 그래서 틀렸고.
5번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는 거죠.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서 틀린 거죠. 않는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틀린 포함이 되죠. 국토계획법령상 주민이 도시 군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우리가 제한제도, 요건 뭐 매년 출제가 된다 그랬죠. 요건 뭐 누구든지 다 맞췄을 걸로, 이렇게 맞췄을 걸로 이제 보는데요. 1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수립 변경하는 사항 제한을 할 수 있죠, 주민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하는 사항도 제한할 수 있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항이라든가 산업유통개발지구 변경하는 사항. 5번에 보면 시가 조정구역 지정, 이렇게 용도구역이나 용도지역 이런 거 지정 변경하는 사항은 제한할 수가 없죠. 만약에 용도구역 그린벨트를 주민이 제한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용도 그린벨트 뭐 이렇게 무작위 해제도 가능하고 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5번 이런 것은 제한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이건 뭐 여러분 다 맞췄을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공통된 숫자를 옳은 것 그랬죠.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것에 한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요거 위반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방금 문제 설명에서도 이렇게 이것은 이제 주민이 제한을 한 거에 한정해서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부터 몇 년이다? 5년이라 그랬죠. 5년 내에 국토계획법이나 다른 법률의 허가나 인가 승인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착수하지 않았을 때는 5년 되는 요 다음 날에 가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 결정의 효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이 5년 3번이 정답이고요.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만약에 3년 안에 안 되면 3년 된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구역 실효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와 혼동하지 않게 여기서는 이제 착수 안 하실 때 이렇게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것에 한정해서 그거가 5년이라는 거. 그래서 5년과 3년 그거 혼동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5년이니까 3번 정답이고요. 국토계획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뭐 이것도 다 맞췄을 걸로 보이는데요. 집단 칠학지구. 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우리가 칠학지구는 우리 세 분된다 그랬죠. 자연칠학과 집단칠학지구로. 그래서 집단칠학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칠학을 정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억은 개발제한구역. 여기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것이 우리가 1번, 우리 2번은 이제 여기서 틀렸죠. 자연칠학이니까. 3번 있고 관리지역 나오니까 틀렸고, 우리가 여기서도 틀렸죠. 그러니까는 이제 1 아니면 3번인데, 복합개발지구라는 것은 주거기능하고 무슨 기능? 이제 상업기능이냐 공업기능이 아닌데 복합개발이니까요. 이거는 당연히 공업기능이죠. 공업기능. 그래서 1번이 정답된 거죠. 그러니까는 용도지구에 대한 지정 목적이죠. 여러분들이 용도지역과 그 다음에 용도지구에 대한 지정 목적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데 이건 뭐 아주 쉽게 출제가 된 거죠. 국토계획법령상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 이런 것도 사실 어렵죠.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 지역. 이거 뭐 단순히 다 암기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런 것이 뭐 또 나올 가능성이 좀 적지만, 하여튼 시험에는 또 나오니까, 제가 이것도 다루긴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냈네요. 1번 보면, 산업지구 개발하는 문제에서 도시 첨단 산업단지. 이런 데다가, 우리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도시재정비 촉진위원 특별법에 따른 우리 고밀복합형 재정비 촉진지구. 우리가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게 우리 이제 주택관리사 시험에는 이제 시험 범위가 돼 있죠. 우리 도시재정비 촉진법이 이게 우리가 일명 얘기한 뉴타운법이죠. 뉴타운.
여기다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지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빈지 소규모 주택 정비에 따른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다도 우리 시행구역에다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근린 재사용 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지역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도시정비법에서 노후불량주택공을 밀집한 이러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이런 데다가 지정이 가능하죠. 국토계획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우리 혼동하지 않아야 되는 게 굉장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우리가 기반시설 확보 제도죠.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우리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용적률을 50% 강화를 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이제 기반시설 개발밀도관리구역이죠. 내용을 보죠. 틀린 것 그랬죠. 1번 보면 도시군계시설 사업 시행자인 시장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타인 토지에 출입 가능하죠. 두 번째,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기준,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정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지정 기준 나오면 우리 국토부 소관 법률에 있는 거, 만약에 행정계획도 그렇죠. 기본계획 수립기준이라든지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다, 뭐 이런 거 지정기준이나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국토부 장관 그러면 된다 그랬죠. 옳게 됐고. 3번 개발도 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최대 한도 50%죠. 그래서 이걸 강화, 완화하는 게 아니라 강화, 낮추는 거죠. 낮춰가지고 우리가 기반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개발도 관리구역이라 그랬죠. 건폐율과 용적률을 이렇게 강화하는 것인데 대통령령에서 용적률만 이렇게 50% 이렇게 강화를 해서 낮춰가지고 적용하는 게 개발도 관리구역이죠. 다음 4번. 시장군수는 개발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지정도시에 심의 거치는 거죠. 5번.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도 관리구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우리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우리 도시지역에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 지정이 가능한 것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요 개발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중복 지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개발도 관리구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뭐 이건 당연히 틀린 거죠. 나머지를 몰라도 요 5번은 알기 때문에 정답은 고르는 건 아주 쉽게 숫자가 된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됐고요. 국토계획법령상 시군구 도시계획 업무를 모두, 이것도 사실 너무 지엽적이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는 시군구 도시계획 심의 업무를 모두 고른다. 뭐 이런 거는 속된 얘기로 뭐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 킬러 문제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도 뭐 또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서 내용을 보면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조언하는 거, 요거 업무 내용으로 할 수 있고, 지원도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자문하는 거.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할 때는 이렇게 조언할 때는 시군구에 있는 이런 도시계획 심의 내용이 되죠.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이 도시군 관리계획 심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지구단위 계획 이런 거는 우리 지구단위 계획고요. 이런 거는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심의. 그러니까 모두 다 포함된 요 5번이 정답이 된 거죠.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 토지 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타인 토지 출입에 관한 거, 이것도 이제 오랜만에 출제가 됐죠. 1번 보면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 시행자는 출입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우리 그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이 시설 장소를 알린다, 통지한다. 요거 7일 전. 그러니까는 타인 토지에 출입할 때는 7일 전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제거를 한다든지 일시 사용을 한다든지 작용을 제거하고 그럴 때 이때는 우리가 3일 전까지 통제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7일 전 그러니까는 옳은 것도 했으니까 일단 옳은 게 정답이 나왔죠. 이거는. 두 번째, 토지 점유자,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동의 없이 타인 토지를 재료적 시장으로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하는 14일. 14일도 틀렸지만 동의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타인 토지에 이렇게 재료 적재장 아니면 임시 통로 일시 사용한다. 이럴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3일 전에 통지하도록 돼 있죠. 뭐 허가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에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후에 울타리를 둘러싼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여기서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 되죠. 점유자 승낙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일몰 일출 전에는. 그러니까는 일몰 후니까 이렇게 출입할 수가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승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출입할 수가 없는 거죠. 4번 토지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해서 국토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 시설의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 재결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재결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가 없다. 우리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가 있다 그랬죠. 없다 하니까 틀린 것이죠. 국토개혁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에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가 되는 이런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3개월 내에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한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원칙은 3개월 이내지만 이렇게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렇게 의제된 거. 여기는 2년 이내에 우리가 결정고시로부터 2년 이내죠. 2년 이내에 우리가 수립할 수가 있는 거죠. 수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1번 옳은 것 했는데 틀린 것이고, 두 번째 5년 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1단계 집행계획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는데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할 거 3년 이내에 시행할 거고 우리가 2단계는 3년 후에 할 거는 2단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5년이 아니라 우리가 요거는 3년 이내죠. 3년 이내 3년 이내에 수립한다는 거 3년 이내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는 우리가 시행자 시험을 받을 때 공공사업 시행자들 그러니까 LH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지방공사 이런 자들은 동의 소유 필요 없죠. 민간 시행자가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우리가 3분의 2를 소유를 하고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다. 이랬죠. 이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3번도 틀린 거죠. 이 LH는 공공이니까 우리 소유나 동의 필요 없죠. 4번 국토장관은 국가기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특별시장, 광역, 특별자치시장, 특별시사,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공계 사업 시행할 수가 있죠. 그렇죠. 도의사도 시행자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 옳은 정답 됐네요. 5번 사업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대상시설을 2 이상으로 분할해서 도시군계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가 분할 시행 가능하죠. 약간 너무 넓은 것은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가능한 거죠. 도시개발법 문제죠.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이 원칙이죠.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 결국 이제 우리 계산하는 공식 요거를 암기하시면 되는 건데 결국
비례율이라는 건 수익률을 따지는 거죠. 수익률을. 수익이 얼마나 났느냐.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 주어진 것이 이제 총 사업비 250억 나왔고, 한지전 토지 건축의 평가액 합계가 500억이 나왔고, 도시가 사업으로 조성된 이런 평가액. 그러니까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1000억이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초성 전에 한지 전이니까 이제 500억인데 우리가 평가를 해서 우리 이제 조성이 이제 돼가지고 1000억이 됐다는 거죠. 수익이 1000억이. 근데 거기서 이제 사업비 빼야 되는 거죠. 사업비 빼야 이제 나오는 거니까 사업비가 250억이 나왔다 이거죠. 250억.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250억이 750억 있죠. 750억. 그래서 500억을 우리 750억으로 나누면 우리가 1.5죠. 근데 우리가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이제 100을 곱해주면 되죠. 100을. 그래서 150% 있죠. 150%. 그래서 이건 뭐 계산 문제니까 이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가 눈치 빠른 사람은 그냥 될 수 있는 문제죠. 이렇게 수익이 얼마나 나왔느냐 비례율을 이제 산정하는 공식이니까요. 도시개발법상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이번 시험에는 이제 옳은 것 하는 질문이 다수 출제가 돼서 좀 약간 우리가 어렵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옳은 것이 오히려 정답 고르기는 나을 수도 있죠. 뭐 옳은 거 이렇게 쉽게 이렇게 했다면 그것만 정답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여튼 옳은 거 이런 식으로 긍정형 문제가 이제 다수 출제가 됐다는 거죠. 1번 보면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이렇게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한다. 우리가 공장하고 학교 요거는 우리 여기서 경쟁 입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형지 공급할 때 원칙은 우리가 수의계약이죠. 그런데 공장하고 우리 이런 학교 요거는 경쟁 입찰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 입찰 2회 이상 이렇게 입찰될 때는 이제 수의계약을 하고. 그래서 옳은 것 했으니까 일단 벌써 맞게 됐네요. 1번이 정답이고, 두 번째, 지원권자는 원형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密도에 관한 이행 조건은 부지수가 없다니까 틀린 거 부지수가 있는 거죠. 있다 그래야 되는데요. 있다 그래야 되는데. 3번. 원형지 공급 가격은 원형지 감정가액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랬는데, 우리가 시도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시행자와 우리 원형지 개발자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협의해서 우리가 정하게 돼 있죠. 4번 보시면 원형지 개발자인 지자체는 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니까 틀린 거죠. 우리가 국가와 우리 지자체는 우리 매각이 가능하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10년 범위 내에서 이제 매각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래서 지자체이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하죠. 없다니까 틀렸고. 5번에 원형지 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 개발자에 대한 시정 요구 없이 우리가 원형지 개발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시정 요구 2회 이상 하는 거죠. 동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2회 이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5번도 틀린 거죠. 도시개발법 명상, 도시개발 사업조합. 우리가 정비사업조합도 그렇고, 우리가 도시개발조합도 뭐 매년 출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조합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나왔네요.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이랬네요. 기억본 보면, 근거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니까 맞는 거죠. 우리가 조합원은 될 수가 있다 그랬죠. 결격사유가 있어도. 근데 임원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됐고. 네번에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 인가를 받는다. 우리가 공고 방법이라든지 주소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죠. 경미한 사항은 인가 받는 게 아니고 신고하는 거죠. 신고하고. 이 니은은 이제 틀렸기 때문에 여기서 니은 들어간 것들 이건 뭐 다 제거하면 되죠. 3번이라든지 이 4번, 이 5번
그건 이제 1번 아니면 3번.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죠. 그래서 기억은 일단 2개가 들어갔으니까 1이니 아니면 2를 보죠. 디귿.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연회가 조합은,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거죠. 우리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뭐 하여튼 풀어봤고 제가 강의할 때도 강조했던 것이죠. 대연회가 우리 조합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감사. 그래서 우리 디귿 틀렸고, 그러니까 디귿이 틀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정답 뭐 당연히 경릴이죠. 를 한번 보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행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요거 대의원회 할 때 항상 비교한 것이 도시정비법하고 도시개발법 조합 할 때, 우리 도시개발 조합의 경우는 우리 50인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정비사업조합의 경우는 100명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대의원회를 두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었던데, 여기서도 50인 이상이니까 둘 수 있다니까 맞죠.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 수는 의결권을 가진 총수, 조합원 총수 100분의 10 이상으로 이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 됐네요. 릴이 옳게. 그러니까 기억과 릴만 옳게 된 거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의 시행자인 지자체가 주택법 4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죠. 이것도 사실 대행하게 하는 거 공부 안 했던 건데 이것도 요령껏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다 암기한다는 것도 뭐 우리가 부족하고, 이런 내용은 사실 공부 안 하죠. 근데 여기를 보면 5번을 보면 토지 상한채권, 이거 누가 발행하는 거죠? 이거는 시행자가 발행하게 돼 있죠. 시행자가 토지로 이렇게 주는 거죠. 일부를. 그러니까는 이건 시행자가 하는 거니까 이거 대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5번은 대행할 수가 없는 거죠.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정답 고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 쉽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수용 방식을 할 때 우리가 시행자가 토지상한채권 발행해서 일부를 지급할 수가 있는 거죠.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도 있다 그랬죠.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그랬는데 이것도 사실 어렵죠. 여기에 4번 보면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생활 안전대책, 이런 건 나중에 이렇게 포함시킬 수가 있죠. 우리가 수용 대상인 세부 목록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뭐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포함시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일단 정답이 된 것이고요.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 청산금, 청산금 요거 자주 출제가 되죠.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에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 교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동의하지 않은 사람, 우리가 부지정한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교부할 수가 있죠. 환지 처분 전이라도. 미리 돈 주고 이제 보내버리는 거죠.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할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가, 이거 하고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여러 번 했던 거죠. 동의받아 부지정할 수도 있고, 신청에 따라 부정할 수 있고, 과소 토지도 부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이럴 때는 우리가 청산금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없다 하니까 틀린 거죠. 여기서 틀린 거 틀으니까 2번이 정답 됐고, 이것도 아주 쉽게 난 거죠. 한 번에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우리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4번 청산금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나 분할 교부 가능하죠. 5번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 징수를 위탁한 경우 그 시행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 하여튼 도시정비법도 그렇고 청산금에 대해서 우리 위탁 수수료라 하면은 4%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면서 우리 예를 들어 100억을 만약에 징수했다. 100억을. 그러면은
우리가 4억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군수에게 우리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뭐 당연히 옳게 된 내용이네요. 도시정비법상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는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 공동 이용 시설을 이제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정비 기반시설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이죠. 우리 도로나 뭐 하수도 뭐 여기 녹지, 공공공지, 공용 주차장, 이 소방용시설 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런 구판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런 세탁장 이런 거, 화장실 뭐 이런 것들은 공동이용시설이죠. 공동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이니까 우리 정비기관시설이 아니죠. 그래서 5번이 뭐 정답. 뭐 이것도 뭐 여러분 다 맞췄을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도시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분양 신청 통지 및 분양 공고 양자의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이것도 뭐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명 킬러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건 뭐 우리가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이런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통지도 하고 우리가 공고도 일간신문에 공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토지 등 소유자와 권리 신고한 거 요거는 공고만 하게 돼 있죠. 공고만. 그 다음에 분양 신청하고 분양 대상별 분담금 수상 이런 거는 우리가 통지만 하는 거예요. 통지만. 그러니까 공통으로 하는 거는 요거 기억 하나네요. 기억 하나. 그래서 1번이 이제 정답인데 이런 것도 이렇게 여러분 뭐 또 이렇게 구분해서 어렵게 나중 35회 준비하시는 분들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번 34회도 하여튼 12문제 정도가 아주 지엽적이고 이와 같은 것들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그것은 뭐 틀리라고 나온 거니까 여러분 합격하는 데는 뭐 아무 지장 없는 문제죠. 이건 뭐 틀려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공부한 거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맞추면 뭐 60점 이상은 이제 맞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요령 있게 효율적으로 학습하면 되는 거죠. 그냥 가시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가세요.